안녕하세요. 사진가 서은미입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인천에서 일반인들이 겪은 전쟁에 대한 구술 작업을 의뢰를 받았을 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학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원래 공학을 전공하고 일을 하다가 뒤늦게 사진 공부를 하고 지역에 대한 기록들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좀 망설였던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몇 년 전부터 서해에 사라지고 있는 포구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옹진군 덕정면에서 지인 1위에 사시는 분께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이 섬 출신인 사진작가인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섬 포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덕적도에서 있었던 일을 그 당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 일인데요. 그 작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녔던 것은 옹진군의 섬 4곳을 다녔습니다. 덕적도와 대이작도, 신도, 그 다음에 백령도, 그리고 지금은 그 북쪽으로 되어 있는 용매도에서 경험한 분들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중구에서는 처음 저에게 그 중구를 이야기했던 것도 일반인들이 아니라 중구에 화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저에게 중구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덕적도와 중구에서 그 화교분들이 겪었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륙작전을 첫 타이틀로 내놨는데요. 저도 인천 덕적도에 들어가서 상륙작전 이야기를 듣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덕적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이제 교육 때문에 이주를 하고 그 당시에도 많은 학생들이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 전쟁이 나서 피난 가던 이야기들을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당혹스럽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교육되어진,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처럼 그런 상륙작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구술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한국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아주 세계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수세에 몰린 유엔군과 한국군 전세를 역전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또 이야기를 하면 월미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인천 상륙작전과 민간인의 희생 이야기는 그러니까 월미도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나서 봤더니 실제로는 그 전에 도서 지역에서의 작전들이 있었고, 또 제가 여기 구술에 인용을 한 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유엔군으로 미 7사단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함께 하셨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아버지가 그 상륙작전에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 그냥 허허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 또 아마 어느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처음 그때 우리 아버지 20살의 아버지가 겪었던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그때서야 조금 실감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술은 작년 12월 24일 날 KTV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차 갔다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얼마나 폭격이 심했는지 땅을 내딛는데 무릎까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인천 내양 쪽 신흥동 쪽으로 해서 숭이동으로 가셔서 서울로 가시지 않고 7사단 같은 경우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고향이 덕적도이지만 많은 가족들이 인천에서 살고 있어서 또 신흥동 쪽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만날 수 없었던,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나 어떤 이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폭격의 잔재로다가 제가 무릎까지 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엄청 마음이 아프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또 슬픔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다시 중구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화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한국 전장에서 화교 이야기가 나오면 중공군 포로를 대만으로 이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지역이 인천항, 지금 내항 쪽에서 갔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인천 화교협회에서 그 화교협회 소장 자료 아카이브 작업할 때도 그런 문서들과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을 할 때 저와 그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 작업 속에서 그 모델이 돼 주셨던 화교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또 사실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화교협회나 또는 뭐 대만 뭐 대사관에서 있겠지, 뭐 우리들은 사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잘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실망을 했지만, 사실 이 사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교들의 주 거주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양장 일대, 뭐 설린동이나 해안동, 신흥동, 또 미추홀구의 용현동 일대가 그 인천 상륙작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피해를 봤던 것들이 요즘 최근 정갑 선생님도 여기 자리에 계신데 그 자료들이 되게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뭐 인터뷰를 조금 뭔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보면서 다시 만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이 사진 좀 봐봐라고 하면서 거꾸로 그 화교학교 협회에서 저에게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건 지금 현재 대불호텔 새로 요즘 재건되어 있는 그 건물이고, 여기 보시면 설린동인데 다 폭격을 맞아져 있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화교분입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겪었을 그 전쟁, 그리고 이거는 연초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건물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연초공장으로 사용이 됐던 게 맞고 하나는 그 한국 화교협회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 산동 동양의 건물로 그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의 사진들이, 전쟁 사진들이 바깥으로 유통이 되면서 다르게 왜곡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번 발표할 때 꼭 얘기를 해달라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화학교들이 겪은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자면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이분들은 초창기에 1.4후 때 전에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 뭐 그때 전쟁이 났을 때의 피난은 사실 크게 멀리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멀리 갈 수 없었던 건 그분들이 그 당시 인천에 살고 있는 화교분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고요. 또한 그분들의 그 커뮤니티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지금도 매한가지이지만. 그래서 언어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교통편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그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고스란히 그 전쟁을 맞아야 됐고, 뭔가 좀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갔던 것들이 조금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뭐 민간 어선을 빌려서 서산 지역으로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산을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했었는데, 화교사를 이야기하면 화교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인천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 서산입니다. 아마도 거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또 선택한 것은 자기가 처음 들어오고 거기에 뭔가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산 쪽 선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영종도 또는 무의도, 신도 이런 쪽으로 가셨고, 그때 이야기로서 그 부국정 선생님이라고 화교 이분은 그 초창기 이주자예요. 그 개항 당시 이주하셨던 분의 후손인데 그 이야기하신 게 부모님이 서산으로 피난을 가서 나는 서산에서 태어났다.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인천분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인천의 상당한 화교분들은 서산으로 이주를 했고, 자기처럼 그 전쟁 중에 서산에서 태어나서 그 서산 출신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계성 선생님 이야기 중에 또 좀 특이한 것은
북쪽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온 화교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화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이쪽에 와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이동을 하는데, 이분들도 역시 저 아래 남쪽으로 멀리 갈 생각은 못 하시고 서산에 화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나도 서산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임계성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그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싶었는데 사실 자리가 좁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서 거절을 해서 가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배는 대부도쯤에서 그 배가 그 침몰을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죽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화교들이, 욕심 많은 화교들이 결국에 체온이 이렇게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씁쓸해하셨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척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화교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뭐 대만으로 그 전쟁 포로가 간 것이나 아니면 유엔군과 현재 화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 화교들이 겪었던 전쟁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계성 선생님 경우도 지금은 터미널에 이전을 했는데 구 터미널 용현동 쪽에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살았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포격 함포 사격이 있을 때 집이 완전히 그냥 다 부셔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쪽에 살던 화교분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분 아버님께서는 그 고량주 공장을 하셨는데 그 사무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술 공장이죠. 그 양조장에서 가족들이 다 임시로 모여 있었고, 그것도 좀 불안하고 월미도의 폭격이나 또 설림동 이쪽 신포동 쪽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물이 빠졌을 때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 앞에 섬들,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빌려서 다른 섬으로 이동하고 또 섬에서 섬으로 이동해서 무의도까지 가셔서 무의도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에 대한 이런 구술들은 제가 그 화교사 아카이브 작업을 할 때 만났던 그런 이야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사학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덕적도에 가서 2018년도에 들었던 것이 이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이라는 표현이 앞에 성씨 이를 땄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저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작전인 줄 알고 계속 질문을 하다가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구체화되면서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작전이 그 해군의 어떤 그 이름 성을 따서 이중이라는 중령의 성을 따서 이 작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작전이 그 덕적 군도 문갑도를 시작으로 해서 뭐 계속 인천 쪽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게 뭐 서울 수복까지 그 과정을 이 작전의 기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전 을 통해서 그 겪게 된 덕적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도 저희 외삼촌이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54인데 이때까지 살면서 그 삼촌의 이야기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든 명절 때든 뭐 평소에도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커서, 그리고 또 이제 외가 쪽이려서 아버지에게 여쭤보기는 조금 수월했고, 근데 뭐 그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2018년, 19년, 뭐 20년 최근까지 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적군도를 비롯해서 자월면, 영흥면을 수복하고 또 첩보전을 위한 전초 기지를 확보하고, 이것의 목적은 인천 상륙 작전을 잘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그 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과 이제 덕적도 인민위원회라는 제목을 써놨는데요. 덕적도도 다른 도서와 매한가지로 군과 경찰이 그 전쟁이 발발하고 다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는 과정에 지방 그 좌익이라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 얘기로는 지방 빨갱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관련된 구술을 송은호 선생님이라고 밭지름 진이리에 사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구술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 그 부친께서 면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면장을 하셨는데 전쟁은 나고 뭐 어디에서도 그런 뭔가 전달 사항이 없었고 그 당시에 뭐 통신이 뭐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그나마 이분들은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쟁이 났는지도 알았고 뭐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도서 섬들을 다니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시고 뭔가 그 라디오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계속 다급하고 뭔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동생분하고 그 면장이셨던 면장님 그 송은원 선생님이 부치는 그 남쪽으로 피신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덕적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지방 자익들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덕적 행정을 좌지우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보면 지방 자익이라고 해서 덕적도에 있었던 그 워낙에 자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구술에서는 송은원 선생님께서 이분들이 영종도에 가서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거에 대한 좀 뭔가 의문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또 많은 분들은 영종도가 아니라 영흥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 한국 전쟁 70주년 때문에도 더더욱 많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해들은 바는 없어서 뭐 주변에 아시는 선생님들에게 그 덕적도에서 지방 그 좌익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무사원을 영종도에서 데려왔는지 또는 영도에서 데려왔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적도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50년 8월 18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한 이틀 전에는 문갑도라고 덕적 본도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섬입니다. 문갑도에 먼저 그 해군이 상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진일이 밭지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동네인데요. 여기에 이제 육전대 해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마을 주민들은 뭐 대부분이 이 내무서가 있는 곳이 진리, 그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동네로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진일이는 조금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포구 자체도 없어서 이분들의 배는 진리에다가 대놓는 상황의 그 작은 마을인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송은원 선생님도 그 지역 그 동네 선배인 임배영 선생님과 다른 네 분이 또 더운 여름날이었고 그래서 밭지름 해변에서 집이 아니라 해변에서 이렇게 밤에 잠을 주무셨는데 그 해군들이 앞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안내해야 되는 또 그냥 단순히 안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포리로 가게 되고 임배영 선생님은 진리 그 내무서가 있는 그 면사무소 소재지로 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일반 주민 그러니까 민간인이 6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출산이 다가와서 진일이 밭지름에 그 친정에 왔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그 산모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때 그 산고가 와서 어머니와 오빠는 뭐 그러니까 피신을 했는데 이분과 따님은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다가 또 그 산고의 고통에 그 비명을 질렀다가 상륙한 해군에게 그 자리에서 총살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따님은 팔에 관통상을 입고 또 이분들 다음으로 이제 진리로 갔을 때는 홍노마 씨라고 동네 굳은 일을 다 하는 약간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이셨는데 이분 또한 그러니까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쓰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뒤에서 사격을 당한 그거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경익 씨라는 노인분도 돌아가시고 송은원 선생님은 고모부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6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5분의 그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뭐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0년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동네 어디에서도 덕적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그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민간인 6명이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해병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덕적도에 들어온 것은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으로 만들어진 육전대가 들어왔고, 이분들은 그 본인들이 그 지역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치안 담당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우익 청년들에게 대한청년단을 조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6.25 전쟁과 한국 해군 작전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상륙 중대는 이 작전에서 적을 26명을 사살하고 포로를 7명 잡았고, 구금되었던 주민 9명을 구출하고 아군은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2012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이 26명은 적군도 아니었고 인민군도 아니었고 뭐 그 무장한 그 지방 자익도 아니었고 일반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이런 내용들이 또 발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2010년까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고 또 저처럼 다른 어떤 조사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한 5월쯤에 처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3.1절 때 그 조사하러 왔던 기간과 같은데야? 라고부터 야단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일 때문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그런 본인들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을 만났을 때의 그런 상황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술을 하면서도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들이,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또 어떤 그 공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고, 제가 그 사진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공부는 사실상 전무했고, 제가 사진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 사진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그 좀 궁금증이 있어서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수업이 들었던 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근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한 번 다 듣고 또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도 들으면서도 뭔가 또 부족해서 3번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저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구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인터뷰를 하러 오신 분들의 그런 태도에 대한 불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정말 많은 구술 자료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을 만나서 구술을 할 때 우리의 자세,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륙작전으로 사살되었다고 기록된 그 해군사에 나와 있는 26명은 저항한 인민군도 무장한 자익도 아닌 그냥 무차별 공격을 당한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이 분들은 빠져나가고 이제 나머지 그 안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군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시국대책위원회라는 우익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상륙할 때의 그 6명의 그 피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20여 명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과 제가 요 최근 한 2년 동안 같이 조사를 하면서 나온 명단은 보면 실제로 실명으로 거론이 돼서 나온 명단으로 따져보면 한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사학자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또 그런 것을 기꺼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은 뭐 외부인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좀 불편함들을 토로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섬 출신이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사람들은 80대 후반에서 90대 분들인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억이나 또는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제가 다닐 때마다 그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 다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녹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름들 나온 이름들을 정리를 해서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가서 최근에 보여드렸습니다. 송은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특히나 이제 그 본인도 학도병으로 한국 전쟁을 치르셨지만 본인이 학도병으로 나가기 전에 고향인 덕적도에서 겪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것들이 너무 충격이 컸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셔서 요즘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과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확인을 했더니 제가 썼던 거에서 한 3명 정도만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또 아니요 전혀 다른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오늘 우리 학술대회를 통해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국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역자 또 좌익이라고 해서 색출 작전이 일어나고 여기를 통해서 희생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여 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상륙 으로 인해서 그 희생된 분들만이 아니라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정말 좌익이었을까? 그러면 그때 이야기한 그 내무서에 적극 가담하고 활동했던 분들일까? 의문도 가고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 당시 해군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문갑도에 상륙했을 때 그 해군 상륙 이야기가 벌써 이쪽 본도에도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피해 갔고 또 어떤 분은 그 송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서 그 덕적에서 그 좌익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손꼽히는 분들을 3분을 거기서 만났다는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2분은 그 조사 훈련소 훈련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누가 뭐 고발을 했는지 그게 알려져서 거기서 처형을 당하셨고 한 명은 또 멀쩡하게 한국 군인으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국가유공자도 받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걸 봐야 되는지 속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미7사단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미군에 있었던 또 그런 경험 때문에 전쟁 중에도 고향으로 1950년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서 그때 겪었던 그리고 그 당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송은원 선생님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독촉 때문에 아버지의 인터뷰를 딸 수 있었는데요. 해군에게 마을 사람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시국대책위원을 맡고 있었던 문 누구누구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김종철 등을 살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라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이분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지역은 특히나 그 섬은 이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의 커뮤니티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또 경제적인 것들이 상당히 종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불편함을 겪었던 것들을 그렇게 푸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한국 전쟁사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느 지역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도서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컸던 것 같아요. 도시보다는. 그래서 그러고 또 어떤 그 내무서원의 한 명이 붙잡혔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명단이 있어서 그 명단에 있던 이름을 가지고 처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공식화되는 것 같이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만나서 인터뷰한 분들은 그 명단조차도 좌익들이 작성한 명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국대책위원회 쪽에서 만든 명단을 가지고 좌익이 만든 명단이다라고 해서 그때 처형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남편과 친정 남자들은 모두 먹여면서 처형을 당했어. 집안이 몰락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으면 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냥 내 팔자련이 생각해.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고향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서도
챙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또한 친정 오빠와 동생 또 사촌들도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신 저희 외숙모 이야기입니다. 참 갑갑하더라고요. 저희 다른 살아계신 외삼촌에게 좀 따졌어요. 왜 외숙모를 안 챙기셨어요? 안 챙긴 건 아니고 챙겼지만 내놓고 할 수 없었다. 덕적에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인천으로 나오시게끔 해서 인천에서도 덕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거기서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92세가 되셔서 혼자 사시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여쭤보기 어려웠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올케 언니 보고 싶다 해서 모시고 갔더니 제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걸 보셨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종도에서 내무사원을 데려온 게 아니라 영도일 거야. 그리고 내 기억에는 영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 근데 제가 보기에도 덕적도 독강에서 보면, 부두에서 보면 영도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영종도는 상당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전에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는 승봉도에서 부역자로 몰린 친구를 숨겨줬다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사실 어느 누구도 바깥에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금도 저희 막내 외삼촌의 구슬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들한테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형님이 숨겨졌던 아들이 10여 년 전에 찾아왔는데 중령인데 대령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 형이 그분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어떤 분노? 이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덕적에 가서 누구를 만나봐라 라고 하고 되돌려 보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본인이 느낀 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대령으로 진급할 수 없는데 우리 형도 그렇게 죽었는데 내 자식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보다 이야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작년 12월에 그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KTV의 다큐멘터리 섬에서 겪은 전쟁 다큐멘터리 출연을 하고 그때 당시 가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90이 되신 또 다른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명단이라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그 좌익들의 가방에서 명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숨는 사람이 가방을 두고 남의 집 마루로 들어가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단은 아까 저희 아버지가 구술했던 그 누구 증언하셨던 그분과 또 한 명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작성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분은 어업조합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업조합 사무실에 와서 그걸 종이를 빌려서 거기서 작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 이야기는 이런 걸 통해서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10년 전에 벌써 그 진실과 과거 하에 제가 그 명단이 지금 자꾸 입에서 잘 안 나오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민간인들의 학살이 있었고 그것도 여자, 장애인, 노인, 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또 사전 경고도 없었고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인에게 학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권고사항까지 나왔지만 지금 현재 덕적도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국가의 공식 사과 및 명예회복을 조치하고 위령사업을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고 역사 기록을 수정하고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하라고 맨 뒷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직접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를 처음에 만나서 이것에 대한 구슬을 이야기하게끔 해주셨던 분이 송은원 선생님인데, 송은원 선생님이 이 중에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덕적도에 가면 충원탑이라고 자리를 몇 번씩 옮겨서 만든 그 전쟁을 참가한 군인을 위령하는 충원탑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덕적도에서는 인민군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충원탑이 있고, 또 밭지름 해변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이 들어왔는데 해병대의 상륙 장소라고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냉전이 이제 냉전 체계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그 위령을 위한 무언가는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제가 사학자도 아니고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 고향에 대한, 또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아팠고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와중에 최근에 따른 작업을 통해서 그 최원식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인천이 참 아픈 도시인 것이 냉전 체계에서 최대의 피해 지역 중에 하나였고, 반공도시로 재편되면서 지금 현재 반공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너무 강력한 그 도시 형성이 그렇게 되고 고착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분의 어떤 글을 인용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지만 이번 구술 조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술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학계에서 조금 더 도서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